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이슈의 핵심을 명쾌하게 파고드는 엠팟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와, 벌써 내일 크리스마스네요. 마침 눈 소식도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개인적으로는 좀 춥고 외로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분위기는 한껏 즐겨봐야죠.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런 IT 기기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죠. 사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 반짝이는 첨단 기기들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히토류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죠. 맞아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 이런 뉴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오늘 저희 엠팟에서는 이 히토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중국의 손에 들어가서 세계 경제의 목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히토류라는 이름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자로 드물희에 흑토자, 드문 흑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만 들으면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희귀한 물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 히토류는요, 이름과 달리 지각에 그렇게 드물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굴이나 아연보다도 매장량이 많을 정도니까요. 진짜 문제는 이 17가지 원소들이 광물 안에 서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캐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쓸모 있게 만들려면 하나하나 분리해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화학적으로 성질이 너무 비슷해서 얘네들이 서로 떨어지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하고 순도를 높이는 정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과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와, 그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끔찍한 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귀에 쏙 들어오네요. 결국 병목 현상은 채굴이 아니라 그 환경을 파괴하는 정제 과정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제품의 성능을 그냥 극적으로 향상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의 그 선명한 색감, 전기차 모터의 강력한 힘, 풍력 터빈의 효율, 심지어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 흡수 능력까지 전부 이 히토류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핵심적인 게 있다면서요? 네, 디스프로슘이라는 원소가 바로 히토류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디스프로슘이요? 네,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초고온에서도 자석이 자기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전기차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고성능 모터는 그냥 과열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현대 첨단 산업의 심장인 연구자석을 만드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히토류 시장, 특히 그 정제 분야의 90% 이상을 한 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네, 90%라니 이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 거의 완전한 지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수도꼭지를 그냥 잠가버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죠? 이런 압도적인 독점이 가능했던 건 1980년대 덩샤오핑의 선견 지명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 그 유명한 말이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건 거대한 전략의 시작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이 말을 기점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웁니다. 첫째,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생산 단가를 낮춘다. 네. 둘째, 당시에는 느슨했던 환경 규제를 이용해서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와, 비용이 거의 안 드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무기로 전 세계 시장에 저가 공세를 퍼부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겠네요. 환경 처리 비용까지 다 감당하면서 중국의 그 덤핑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 나왔죠. 바로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입니다. 마운틴 패스요?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세계 최대 광산이었어요. 원래는 미국이 1위였군요. 그랬었죠. 하지만 중국의 가격 공세와 점점 강화되는 미국의 환경 규제, 이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2002년에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세계 1위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였다니 중국의 공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중국의 저가 경쟁력은 효율성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효율성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환경 비용을 미래 세대와 사회 전체에 떠넘긴 환경 부채의 결과물이었죠. 그 빚이 이제 전 세계의 안보 리스크라는 이자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축한 독점적 지위를 중국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이걸 본격적으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디아오이다오에서 영토 분쟁이 터졌을 때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로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해버렸죠. 당시 일본 산업계는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도요타,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멈출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그 사건이 전 세계에 엄청난 경고음이 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때의 충격으로 정말 뼈저린 교훈을 얻어서요. 이후 10년간 필사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섭니다. 어떻게 바꿨나요? 호주나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바꾸고 히토류 재활용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죠. 그 결과 현재 일본의 대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60% 아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히토류 활용 강국이지만 정작 생산은 거의 못하는 생산 빈국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히토류 수입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80%요? 일본보다 훨씬 높네요. 네, 일본이 10년 전에 겪었던 악몽이 우리에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위협인 거죠. 미중 갈등이라는 고래 싸움이 격화될수록 우리 새우 등이 터질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히토류 전쟁에서 중국에 써먹었던 성공 방식, 그러니까 핵심 자원을 헐값에 장악해서 공급망을 지배한다는 이 플레이북이 다른 분야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네, 모든 전문가들이 다음 전쟁터로 지목하는 곳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특히 최근 AI 혁명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죠. AI와 배터리, 이게 언뜻 들으면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AI의 심장이 바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전기 괴물이에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끊기는 순간 AI는 멈춰버리죠. 아, 그래서 데이터 센터마다 거대한 비상전원 공급 장치, 즉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미래 무기인 드론이나 레이저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그러니까 AI 시대의 심장이 데이터 센터고 그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 배터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결국 같은 의존성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생산 역시 중국이 히토류보다 더 압도적인 격차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압도적이라고요? 네, 특히 최근 전기차 시장의 대세가 된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셀 생산량의 99%를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잠시만요. 99%요? 90%도 아니고 99%라니요? 이건 독점이 아니라 그냥 중국 말고는 아무도 안 만든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미국도 뒤늦게 이 위험을 깨닫고 국방수권법에 중국산 배터리 구매 금지 조항까지 넣으면서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요, 미국이 자국 수요를 겨우 맞출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갖추는 데만 최소 5년, 소재와 부품 공급망까지 구축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토류에 이어서 배터리까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런 팽팽한 긴장 관계 때문인지 마침 오늘 새벽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까지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양국 정상 간의 관세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모양새지만 그 이면에는 좀 다른 계산이 있죠. 다른 계산이요? 네, 서로의 가장 아픈 곳, 즉 미국의 첨단 산업과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을 담보로 한 일시적인 숨고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로가 가진 무기가 너무 치명적이라 일단은 방어세에서 손가락을 떼고 삿바 싸움을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 히토류 관련 투자는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투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최대 생산업체인 북방 히토 같은 개별 기업의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아, 직접 투자요? 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거나 히토류 가격이 급락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위험을 좀 분산하고 싶다면 ETF 같은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REMX나 국내에 상장된 AIING 글로벌 히토류 ETF가 대표적인데요. 호주나 미국 기업까지 함께 담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탈중국 공급망의 구축 속도입니다. 탈중국 공급망이요? 네, 지금 미국, 호주, 유럽이 연합해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려고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독점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술의 발전이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기술적 회피 리스크죠.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입니다. 아, 테슬라. 테슬라는 최근 히토류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전기 모터를 개발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의 공급망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체 기술이 확산되면 히토류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오늘은 첨단 산업의 혈액이자 지정학적 무기가 되어버린 히토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히토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오해부터 중국의 치밀한 독점 전략, 그리고 배터리로 번지고 있는 제2의 자원 전쟁과 투자 전략까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엠팟에서 나눈 이야기가 복잡한 세상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